2부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술 강연 2부의 좌장을 맡아주신 이문순 교수님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교수님은 도쿄대학교에서 천연물화학 전공으로 약학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이후 국립환경과학원 화학안전예방과장으로도 근무를 하신 바 있습니다. 2008년도 충북대학교 특용식물학과의 교수로 부임하셔서 현재까지 많은 후학을 양성하고 계십니다. 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부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지금 이 회장님하고 같은 과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좌장을 맡게 된 것 같고, 오늘 2부에서는 저희들이 스마트팜하고 스마트텍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 분의 연사를 모시고 학술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연은 약용작물 스마트팜 연구 및 실용화 사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국과학기술원의 김호연 박사님이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강연에 앞서 간단하게 김호연 박사님의 양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 계시고요. 원래 전공은 원예학으로 미국 UC 데이비스에서 박사학위를 따시고요. 미국의 플로리다하고 아리조나에서 포닥을 하시고 현재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연구원으로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박사님을 모시고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키스트 스마트팜 융합 연구센터의 김호연 책임연구원입니다. 사실 2017년에 방금 설명하셨던 것처럼 미국에 한 10년 생활 이제 끝내고 2017년에 키스트로 입원을 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원예 학회라든지 주로 이제 다른 쪽 학회를 참석을 해서 여기 약용작물학회는 이제 사실 오늘 처음인데요. 이렇게 이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이제 감사드립니다. 사실 앞단에 발표하신 그 연사님들을 봤을 때 오늘 제가 발표하는 이 컨셉이 맞나? 라는 생각을 한번 했는데 지금 전체 그 타이틀 자체가 지금 디지털 농업 대응에서 약용작물이 가야 되는 어떤 방향성에 대한 제시라는 컨셉으로 이제 이번 학회를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저희 천연물 연구소가 어떻게 농업 분야에서 사실은 알려지지 않은 조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2015년에 저희가 300억 과제로 이제 스마트팜 융합 연구단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에 사실 스마트팜의 그 분위기를 끌고 온 사실 어떻게 보면 주동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농식품부의 어떤 키워드였던 농업이라는 꼭지를 지금 저희가 이제 가기부까지 이제 확장을 시킨 상태고요. 2015년에 스마트팜이라는 용어 자체도 사실 생소할 때 저희 쪽에 이제 많은 분들이 견학을 오셔서 이제 지금의 스마트팜들을 보면서 입을 이제 벌리시던 이런 시설이 있냐라고 할 정도로 입을 벌리셨는데 지금 5년이 지난 지금에는 너무나 많이 이제 보급이 되어서 지금은 저희가 이제 또 다른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야 되는 그런 또 무거운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용작물을 앞단에서 많은 모레큘 웍이라든지 어떤 브리딩 측면을 말씀을 해 주셨다라고 하면 그런 어떤 육종가들이 많은 노력 끝에 만든 그런 어떤 품종들이 다들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런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약용작물이라고 하면 마지막에 어떤 그 사용의 쓰임새가 저희 천연물 연구소에서 지향하는 바처럼 천연물 의약품이라든지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이런 식의 어떤 메디푸드 형태로 이제 점점 확장이 되면서 사람들한테 어떤 식으로 다가가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식물학적인 측면에서 어떤 2차 대사 산물이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저희는 이제 식물학적인 측면에서 이제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스마트팜의 도입의 중요성을 시작으로 저희가 실사례인 단삼과 바질에 대한 어떤 연구를 진행했던 부분을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 환경이 너무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뭐 엘니뇨냐 라니냐냐 이런 등등으로 주기적으로 더워졌다가 추워졌다가 그리고 이례적으로 많은 홍수와 산불들 그래서 매년
다른 식의 어떤 형태로 환경들이 변화되고 작년에 보다 올해가 더 덥고 장마가 더 길어지고 이런 등등으로 올 추석에도 엄청 과일값이 올라갔다는 거는 이제 느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외부에서의 어떤 생산성만을 따지는 어떤 작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우리가 2차 대사 산물을 이용하는 어떤 약용 작물에서는 엄청 더 중요하다는 포인트들을 이제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환경 변화가 이제 약용 작물에는 진짜 안전할 것인가를 따져봤을 때 농진청 자료에 따르면 2090년대에는 인삼이 전국 단위에서 강원도 일부에서만 재배가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전체 5.1%만 재배가 가능하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단기하고 청궁도 거의 5%, 1%대에서 재배가 강원도 일대에서만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는 동아ST를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동아ST에서 이제 에어브로 그 성분의 95%를 황해수계 에어브로 사용하는 천연물 신약을 만듦에 있어서 유파틸린과 자시오시딜이라는 함량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출시 이후에 수천억의 누적 매출을 달성은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동아ST가 사실 어떻게 보면 그 키스트가 식물 공장을 이용을 해서 안정적인 대량 생산을 시작하게끔 하는 어떤 매개였습니다. 동아ST에서 이 제품을 만드신 소장님이 이제 저희 쪽으로 이제 연락을 하셔서 자기들이 이걸 가지고 지금 히트를 크게 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안정적인 원료 공급이 상당히 흔들린다. 그래서 심지어는 매년 중국에서 이 원료를 수입을 한답니다. 수입을 하는데 매년 이거에 대한 성분이 많게는 1000배까지 차이가 난다. 이걸 어떤 식으로 하면 안정화시킬 수 있겠느냐. 이런 컨셉으로 이제 스마트팜에 대한 언급을 시작을 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수혜자가 사실은 농업이라고 감히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기존의 관행농법이 점점 체계화되고 DB화되는 형태로 해서 지금 스마트팜으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쪽에 1차의 어떤 버전의 스마트팜에서 이제 뛰어넘어서 2차, 3차, 2세대, 3세대로 가면서 이 모든 게 단순한 어떤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아니라 이제는 식물적으로 다들 이제 집중을 하는 2세대, 3세대 미래형 차세대 스마트팜으로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약용 작물이라는 어떤 2차 대사 산물을 추가적인 어떤 상업용으로 그리고 의학이라든지 그런 식약 향장품으로 사용하는 어떤 약용 작물에 있어서는 더욱더 그런 어떤 표준화 작업이 필수 불가결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지금 농식품부 또한 전국 단위에서 엄청나게 많은 인프라와 지금 R&D를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토마토와 딸기에 버금가는 어떤 약용 작물 소재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금 농가들 지금 스마트팜에서 교육하고 나오는 교육생들을 지금 강원도도 임대형 스마트팜이라는 어떤 컨셉으로 이제 농민들을 청년농을 이제 육성을 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원하는 거는 사실 단순히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소재입니다. 근데 지금 모든 소재들이 다 딸기를 넘어설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막상 있는 모든 재배지를 따져봤을 때 대한민국 사람은 딸기만 먹냐 할 정도로 지금 딸기 면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떤 연구자들의 어떤 연구를 기반으로 충분한 어떤 엔드 유저인 제약회사라든지 건기식 회사들과의 병행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다른 품목들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연구했던 부분은 단삼입니다. 농진청에서 품종 개발을 한 단삼을 가지고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 단삼은 꿀풀과 배암 차지기 속의 식물로서 많은 고문헌에서 단삼의 효능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뭔가 인체에 해가 없고 혈액 개선을 많이 해서 심지어는 활력이 떨어진 말을 달리게 한다 할 정도로 해서 5삼의 하나로 지금 단삼을 아주 높은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 단삼은 높은 가격 때문에 대부분의 어떤 90% 이상이 중국에서 수입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수입산이 품질이 너무 낮기 때문에 더 이상 시장에서의 어떤 확장성이 한계가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국내에서 재배하고 있는 9%의 어떤 농가들 또한 연작 장애로 인해서 성분 함량의 감소로 지금 가장 크게 안정적인 재배 시스템 도입이 요구되는 작물 중에 하나라고 이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에서 사실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자연광을 이용하는 스마트팜과 인공광을 이용하는 완전형 스마트팜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런 스마트팜에서의 생산이 일반 노지 생산에 비해서 생산량이 상당히 높아지고 성분이 안정화된다라는 보고들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경 재배 도입을 통해서 생산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적의 품종은 어떤 것이며 그 수경 재배가 가능한지, 그리고 최적의 재배법을 어떤 식으로 확립하는지에 대한 것들은 아직 약용 작물 소재에는 적용되는 사례가 많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험실에서는 이러한 어떤 기능 성분을 안정화시키고 또는 환경 제어를 통해서 기능 성분을 배가시키는 표준 재배법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지금 최적 품종을 확인하는 단계에서 지금 기존의 야생 품종이라든지 중국에서 들어오는 거에 비해서 농림청에서 개발한 어떤 품종 자체가 단삼이 가지고 있는 살비올릭 엑시드 B라고 하는 이런 활성 성분 자체의 함량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두 가지로 나눠서 생산량이 많은 품종과 함량이 많은 품종으로 다산과 고산이라는 걸로 이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가지고 저희는 일단은 수경 재배로 컨셉을 잡아봤습니다. 지금 앞서 많이들 말씀하신 인삼의 케이스를 봤을 때도 인삼이 땅에서 재배되는 것과 다르게 수경 재배에서 2년근의 인삼이 한 달 안에 싹을 틔우고 하는 컨셉 자체가 전초를 사용하는 컨셉, 그리고 뿌리에 있는 진세노사이드 함량에 비해서 잎에도 상당한 많은 진세노사이드가 함량이 있다라는 컨셉으로 지금 새싹 3이라는 어떤 키워드로 지금 엄청 시장이 꽤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과 유사하게 이런 어떤 단삼이라는 게 단순히 이제 토경에서의 재배뿐만 아니라 수경 재배 형태로 됐을 때 어떤 활용성이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다산과 고산에 대한 수경 재배를 진행을 했을 때 이런 성분이 많이 나오는 거에 비해서 생육의 안정성에 대한 어떤 활착은 다산이 충분히 월등한 거로 이제 판단이 됐고요. 그래서 다산을 기반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수경 재배가 가능한지 여부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키스트가 보유하고 있는 스마트팜을 기반으로 다양한 생산 지표를 따져서 이제 저희가 이제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EC 그 농도별로 해서 이것들이 수경 재배에서 단순히 어떤 소위 말하는 발화뿐만 아니라 80일 정도의 어떤 긴 기간까지의 테스트가 가능한지를 확인을 했었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런 수경 재배에서의 어떤 EC 베이스에서 저희가 타겟하고 있는 그런 특정 성분들의 함량 자체가 그닥 차이가 나지 않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량 차이가 유기적으로 나지 않는 거고, 그리고 EC 한 2.0 조건에서는 확인된 저함량의 로즈마릭산이 또 저희가 타겟하고 있는 항산화능 또한 낮게 그 유발을 시킨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EC 조건을 어느 정도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최적 광 조건을 이제 재배 조건에서 접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시설 중에 LED를 가지고 이제 광을 쬐는 조건이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LED는 이게 조사 각도가 너무 이제 내로하기 때문에 저희는 내부에서 LED를 난반사를 시켜서 아래쪽에서 재배되고 있는 식물들에게 LED를 쬐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균일하게 내려오는 어떤 장치를 개발을 했습니다. 해서 각각의 다양한 어떤 광조건을 처리를 했을 때 특정 광조건들에서 상당히 생육의 우수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레드나 블루나 이런 등등의 어떤 조합들을 가지고 테스트를 했지만 보시는 것처럼 형광등이 그 안에서 가장 좋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형광등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재배 조건 하에 저희가 타겟하는 성분들이 어떻게 증가되는지를 봤을 때 살비아놀릭 엑시드 B의 함량 자체가 특정 시기에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단에 보여드렸던 EC 조건과 광 조건의 최적 조건을 확립한 다음에 이 조건들을 이제 조금 더 이제 세분화시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앞단의 EC 조건 같은 경우에 이제 장기간의 어떤 생육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광 조건에서 형광등 아래에서의 광이 가장 최적이라는 조건 하에 형광등 기반의 EC 조건을 확립을 추가로 했을 때 EC의 어떤 1.0 포인트에서 이 성분 자체, 저희가 타깃하는 형질이 가장 최적으로 발현이 되고
성분을 봤을 때 성분 함량도 최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단삼이 수경 재배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특정 광 조건과 이시 조건에서 그리고 수확 시기 자체도 일반 노지에서 재배를 했을 때는 수확 시기가 단순히 꽃이 저무는 시기, 꽃이 지고 낙엽이 지는 시기를 단순한 수확 시기로 봤지만 저희가 타겟하는 성분 자체의 활성이 살비아놀릭 애시드 B라는 것을 감안을 했을 때 이 부분에서 단순히 80일까지 이제 걸리는 전체 작기를 정말 반으로 줄일 수 있는 최적 수확 시기까지 이제 고를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삼 자체를 가지고 앞선에 일반 노지뿐만 아니라 수경 재배로서의 어떤 가능성을 봤을 때 단순히 그 생산을 많이 하는 고함량에 있는 고산이 아닌 생산량을 늘리는 다산이 수경 재배에서의 어떤 최종 품종이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 광조건과 이시조건 등은 각각의 형광등과 이시 1.0으로 이제 최적 재배법 확립의 조건들로 갖추어졌으며 이것은 농가에서 재배하는 농진청 자료에 따라서 노지에서 재배하는 이 재배를 근거로 했을 때 산출한 결과에 수경 재배에서는 단순히 80일까지의 기간이 아닌 절반 정도에서 충분히 수확이 가능하며 그리고 헥타르당의 어떤 톤 재배 생산량 그리고 50일 재배를 맥스로 봤을 때 1년에 연중 생산을 하게 되면 농가 소득에서 있어서 이제 7배 이상의 생산량을 노지 대비에 얻을 수 있다라는 최적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분 함량 자체도 기존의 어떤 노지에서 키우는 것에 비해서 40% 이상 증가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어 단삼 자체가 단순히 노지에서 재배가 되었을 때 이런 어떤 조건들에 한해서 생산량이 증가가 된다든지 아니면 성분 자체가 증가가 된다든지 또는 어떤 노지에서는 이 부위 자체를 이제 뿌리를 사용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잘 크고 있는 식물체를 파내서 그 자체의 어떤 성분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 수확하는 거를 식물 공장에서는 이 모든 조건들을 인위적으로 아무리 앞쪽에 육종을 잘 한 품종들일지언정 또 다른 환경 제어를 자연에서 갖지 못하는 그런 환경 제어를 인위적으로 스마트팜이라는 컨셉하에 환경 제어를 줌으로써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가치 사슬을 좀 더 증가시키는 어떤 그런 연구의 하나의 어떤 연구 결과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사례는 이제 바질입니다. 바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칼륨의 바질로 이제 저희가 타겟을 잡았는데요. 바질로 들어가기 전에 앞서 이제 그 알츠하이머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모든 타겟은 지금 뭐 ing체의 활성 타겟으로 많이들 잡는 부분을 식물학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재배 생산을 포커스를 맞추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에 대해서 활성 쪽 얘기가 이제 안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요. 치매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크게 베타아밀로이드와 타우라는 이 단백질 자체가 머리에서 응집이 되고 응축이 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독성 물질에 의해서 지금 치매가 많이들 발생한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매년 이제 치매 환자들은 이제 증가를 하는 추세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치매를 개선시키고자 하는 엄청난 노력들이 이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거기에 하나의 일환으로 이제 로즈마릭산이라는 어떤 이 성분 자체가 치매에 물론 원 오브 데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만병통치약은 아닐 것 같은데요. 로즈마릭산 자체가 이제 치매에 아주 우수한 효과를 보인다라는 이제 연구 결과들이 이제 밝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착안을 해서 저희는 이제 동국대와하고 이제 같은 공동 협업 연구를 통해서 그러면 로즈마릭산 자체의 어떤 싱글 컴파운드를 가지고 치매에다가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 이제 사전 예비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보신 것처럼 베타아밀로이드의 그 단백질이 응집되는 것을 이제 저해한다든지 아니면 응집된 거를 해리시킨다든지 이런 측면을 지금 보시면 이 도스 디펜던트하게 다르게 이제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유도된 것보다 상당히 거의
제로 웨이스의 컨트롤에 가깝게 지금 유도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으며 로즈마릭산의 어떤 성분의 우수성을 확인을 할 수 있는 예비 사전 데이터였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 저희 이제 키스트에서 연구 결과로 이제 발표했던 게 당뇨나 신장 환자, 질환 환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메디푸드의 형태로 그들한테 많은 어떤 식물체, 그 엽채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권장은 있지만 엽채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칼륨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신장 환자나 당뇨 환자에게 어떤 상당한 저해 요소를 일으킨다라는 어떤 컨셉에서 칼륨을 낮춘 거의 50% 이상의 기존 관행농법에보다 50% 이상의 함량을 낮게 한 저칼륨 케일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착안을 해서 치매 환자와의 어떤 신장 질환자들의 어떤 연관성을 봤을 때도 꽤 많은 논문들이 이제 발표가 되고 있어 저희도 저칼륨의 어떤 바질이 치매 환자와의 어떤 연관성을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즈마릭산을 함유하고 있는 식물들 중에 꿀풀과 식물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 배추향, 레몬밤, 바지, 오퍼바지, 세이지 이 5가지 식물 공장 또는 스마트팜에서의 적용 가능한 식물들로 추려서 저희가 꿀풀과 식물들 중에 5가지를 이제 셀렉을 했고요. 이 중에서 로즈마릭산 함량이 어떻게 이제 분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생육 스테이지에서 대부분 끝단에서의 어떤 생육을 보는 것과 다르게 중간중간에서의 어떤 모든 생육 스테이지에서 로즈마릭산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를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간접적으로 이제 항산화를 이제 일컫는 용어의 이제 TPC, 토탈 페놀릭 컴파운드 함량도 사실 상당히 이제 스테이지마다 다르게 나타났고요. 저희가 집중했던 부분은 이제 로즈마릭산의 함량입니다. 우측의 바인데요. 이 세 번째 C에 있는 게 바질인데, 바질이 그 5가지 어떤 허브들 중에서 상당히 높은 로즈마릭산 함량을 보유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앞에 있는 그 치매, 알츠하이머의 컨셉과 이제 매칭을 시켰을 때 이 바질이라는 거의 어떤 소재의 우수성이 충분히 있을 거다라는 판단을 했었고요. 소재의 어떤 저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친근성과 구하기 용이한 어떤 용이성, 그리고 이런 로즈마릭산 함량이 많기 때문에 오는 그 활성에 대한 우수성을 가지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 컨셉처럼 또 환경을 제어를 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산량과 그리고 어떤 성분의 변화를 충분히 조절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양액 조성과 이제 온도와 강조건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에 키스트에서 이제 지은 식물 공장 형태입니다. 그래서 앞단에 5가지의 어떤 허브를 어린 시기부터 사실은 어느 정도 성체까지에 있을 때 그들이 가질 수 있는 그 뿌리에서의 어떤 양분 흡수율과 그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서 이 시의 어떤 조절을 통해서 일단 어느 정도까지는 지금 동일한 농도에서 이제 키우게 됩니다. 50일 이상에서는 키우고 난 다음에 여기서의 어떤 다 같은 조건에서 큰 그 허브류들을 가지고 짧은 처리를 통한 어떤 칼륨 양의 어떤 변화를 주는 거와 그리고 장기적인 한 21일 이상 3주 이상의 칼륨 변화를 줬을 때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어떤 로즈마릭산 함량이 어떻게 변할 건지, 그리고 그 마크로뉴트리언트의 하나인 칼륨 양 자체가 3주 이상씩 지속돼서 결핍이 되면 이게 어떤 식의 형태로 나타날 건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보신 것처럼 위에서 보이는 그림이 이제 쇼텀으로 일주일 정도 이제 처리를 했던 사진이고요. 아래께 이제 한 3주 정도 진행을 해서 처리를 했던 결과인데, 이 테이블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칼륨 양 자체를 이제 뺀 상태에서도 지금 컨트롤로 보여지는 일반적으로 그 질소와 칼륨의 어떤 비가 어느 정도가 유지되는 1대1로 유지되는 것들에 비해서 3주까지 지속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어떤 그 생육에 더 이상 영향을 네거티브하게 미치지 않고 오히려 더 웨이트에서 보시면 거의 50% 이상이 더 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항산화 등에 관련된 어떤 TPC 함량 자체도 롱텀에서의
칼륨 양 자체가 이제 제로로 떨어진 이 상태에서 상당한 어떤 TPC의 함량이 증가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로즈마릭산 함량 자체도 상당히 유의적으로 컨트롤 대비해서 이제 높아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TPC 자체가 하나의 어떤 항산화의 어떤 간접적인 지표인 것처럼 지금 칼륨을 낮췄을 때 어떤 항산화의 RC50 값 자체가 상당히 이제 낮게 유지가 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로즈마릭산 자체의 싱글 컴파운드를 가지고 앞단의 셀프리의 어떤 타우와 베타밀로이드의 어떤 에세이를 진행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의 개별 인정형으로 그 치매 쪽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게 첨단기 뿌리 추출물입니다. 첨단기 뿌리 추출물이 지금 앞단에 보이시는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랑 지금 저희가 디벨롭을 해서 이제 했던 추출물인 어떤 바질 추출물에서의 활성, 지금 타우와 베타아밀로이드의 활성에 대한 우수성이 2배 이상씩 나타날 정도로 상당히 우수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단순히 이시뿐만 아니라 사실 온도와 강조건을 통한 어떤 기능성의 증진 또한 충분히 지금 컨트롤되는 환경 내에서 조절을 해 볼 수 있는 아주 크리티컬한 포인트인데요. 저희가 가기부 사업으로 해서 이제 주쿠박스라는 어떤 교육용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내부에서 온습도가 조절이 되고 이제 광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작은 그로스 챔버 같은 형태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진행을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이제 DLI 그리고 일적산 광량이라고 하는 DLI를 기반으로 했을 때 온도 30도, 35도, 40도 기반으로 적산 양 자체가 기준치 또는 배 더블로 이제 광량을 늘렸을 때 이들의 어떤 로즈마릭산 함량 자체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보신 것처럼 이제 온도가 높아질수록 옆면적이 숫자가 좀 작은데요. 옆면적이 감소하고 이제 엽수가 증가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저희가 관심을 가지는 포인트 중에서는 이제 성분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결과치가 이제 궁금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30도의 재배구에서는 광량이 증가되는 거가 상관없이 왼쪽에 두 개가 광량이 기준치랑 배량이랑인데요. 광량보다는 이제 온도 디펜던트하게 이제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기능 성분의 증진과 항산화의 함량의 증진은 30도시 어떤 재배구에서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2차 대사뿐만 아니라 1차 대사에서도 이제 변화를 줘서 30도에서 기준치 어떤 DLI 11의 어떤 조건에서 시키맥시드 함량이 상당히 올라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이는 이제 페놀 성분의 함량과 로즈마릭산 함량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재차 확인을 할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앞단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적의 어떤 품종을 확인을 하고 수경 재배 여부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최적 재배법을 확립하는 컨셉으로 진행을 했고요. 지금까지 이제 관련해서 특허가 2개 이제 유럽과 국내에 출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에서 칼륨 양을 이제 떨어뜨렸을 때, 그리고 온도를 30도 기준에서 DLI 11이라는 조건에서 바질은 가장 최적의 생육 조건을 확립을 한다라는 컨셉이고요. 관행 재배 대비의 수경 재배가 로즈마릭산 함량이랑 수경의 수량을 50% 이상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했고, 베타아밀로이드의 활성에 있어서 50%의 어떤 증가, 그리고 항산화 능은 2배 이상 증가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적 어떤 수확 시기를 확립을 해서 기존의 어떤 키워지는 그 관행적으로 키워지는 그 일수가 지금까지가 최적이 아니었다. 환경을 조절을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타겟의 고함량의 고기능성을 가지는 그 수확 시기는 따로 정해져 있다라는 컨셉으로 지금 바질 연구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똑같은 조건이었습니다. 그 환경을 제어를 해서 지금 작년에 이제 2건에 대한 기술 이전을 진행을 했는데요. 기업과
다들 아시는 것처럼 병풀을 요즘에 화장품 원료에 아주 핫하게 쓰고 있는 조건입니다. 복합 마데카솔의 원료로 쓰였던 어떤 병풀이 지금 그 동국제약이 마데카 크림이라는 거를 출시를 한과 동시에 모든 화장품 업계에 또 다른 바람을 불러일으켰고요. 그게 지금까지 한 10년 정도 유지가 되는 아주 기이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병풀의 대부분 원료는 마다가스카르에서 턴키로 국내로 들어옵니다. 근데 국내로 들어오는 이 턴키로 들어오는 엄청난 한 700톤 정도 되는 양을 동국제약이 모두 다 턴키로 이제 수입을 하고요. 나머지 일부를 이제 다른 업체들, 화장품 업체들이 사용을 하는데 코로나 때 이 양극화가 더 심하게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양극화된 부분에 있어서 기업에서는 국내에서도 충분히 국내산 병풀이 존재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앞서 보여드렸던 어떤 그런 어떤 환경적인 제어의 기술을 투입을 해서 성분 자체를 올릴 수가 없느냐라는 컨셉으로 시작된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사실 이게 기술 이전이 된 포인트이기 때문에 너무 자세하게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국내에 있는 품종에 가지고 있는 성분이 한 0.4%에서 그들이 타겟하는 아샤티코사이드라는 그 함량 자체가 0.4%에서 한 2% 정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다가스카르에서 들어오는 거는 아샤티코사이드 함량 자체가 5%를 육박을 하는 품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가장 흔하게 구할 수 있는 병풀, 해남에서 이렇게 많이들 농가에 보급되어 있는 토경에서 키웠을 때 0.4헥타르 정도, 0.4%밖에 나오지 않는 거를 앞단에 보여드렸던 그런 환경 제어들을 통해서 10배 정도를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4%까지 이제 맞췄고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기술 이전을 받아가서 이제 소재의 어떤 국산화 쪽을 지금 사업화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테이너 팜에서 버섯을 재배를 하는 건데 이 버섯 재배가 단순한 어떤 표고버섯이 아니라 일반 표고버섯 농가가 25년을 키워도 10%밖에 생산할 수 없다는 그 백화고를 이 컨테이너에서 거의 90% 이상 생산하는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또 환경 제어를 적용을 해서 단순히 버섯이 아니라 항산화 능이 증대된 버섯으로 하는 기능성을 부과한 버섯 기술 개발로 이제 기술 이전 2건을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네. 너무 두서없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약용 작물의 어떤 방향성은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에 엔드 유저가 원하는 방향, 그리고 안정적인 원료 공급, 이것을 사실은 메인의 키워드로 잡고 스마트팜과 연계를 하게 되면 한국의 어떤 약용 작물 시장은 충분히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